손주의 5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풍선이 천장에 닿고 케이크 위 초가 흔들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운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며느리가 초대 명단에서 지웠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빨간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로부터 2년 후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 며느리는 유언장 첫 줄을 읽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며느리가 평생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12층 회의실은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서연 변호사는 그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내일이면 시아버지 박종수옹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뭐가 있겠어. 연금이나 좀 남기셨으려나. 남편 민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장례식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변호사님이 아버지 유언장 읽는다고 했어. 알아. 내가 일정 잡은 거야? 혹시 아버지가 뭐 남기셨을까? 서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관심이라는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 아버님은 평생 시골 학교 교사셨잖아. 퇴직금이랑 연금 좀 있으시겠지? 그게 다야? 민준의 손이 넥타이 매듭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조문객이 유난히 많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면장, 군수, 산림조합장까지 왔었습니다. 교사 출신 치고는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서연아, 장례식 때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뭐가? 조문객들이 좀 많지 않았어? 아버지 제자들이야 올 수 있다 쳐도 군수까지 왔잖아. 서연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유리 위에 닿는 소리가 찬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야 시골이니까. 다 아는 사이겠지? 민준 씨. 내일 오전 10시야. 늦지 마. 서연은 핸드백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그녀의 검은 정장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뜻깊은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민주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유일하게 자신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나무 곰돌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깎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손끝에서 나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남기신 거예요? 창밖으로 한강 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번지는 붉은 빛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 같았습니다. 민주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불이 꺼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7년 전, 결혼을 앞둔 서연이 처음 시아버지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연의 하이힐이 자갈밭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시아버지 집이라고? 민준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시멘트 마당이 보였습니다. 처마 밑에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종수의 손에는 보리차가 담긴 유리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보리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와라. 목마를 텐데. 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40년 교단에 선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서연은 보리차 잔을 받아 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 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서연은 잔을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리차가 찰랑거렸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장만큼은 빈틈없이 차 있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법학 서적, 부동산 관련 서적, 살림법 교재까지. 아버님이 이런 책을 읽으세요? 심심하면 읽지. 늙은이 취미가 별거 있겠나. 종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것을 서연은 읽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낡은 집, 낡은 가구, 금간 찻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시골. 시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퇴직교사. 그게 서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어떠셨어? 착하신 분이시네. 근데 민준 씨. 우리 아이 학교는 강남이야. 명절만 가면 되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홍천의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수가 서 있던 마당에서는 내려놓은 보리차잔 2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주 시윤이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강남 레스토랑을 빌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풍선 아치, 포토존, 맞춤 케이크까지. 초대 명단에는 로펌 동료들과 시윤이 유치원 친구들, 친정 부모님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준이 아침에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부를까? 민준 씨. 생각해봐. 아버님이 여기 오시면 분위기가 안 맞잖아. 로펌 파트너들도 오는데? 내 아버진데. 명절에 뵙잖아. 매번 올 필요는 없어. 민준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말까? 결국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종수는 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들고 서울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시윤이가 좋아하는 나무 장난감을 직접 깎아 만들었습니다. 밤나무로 만든 기차였습니다. 사포로 수십 번 문질러 아이 손에 가시가 박히지 않게 다듬었습니다. 종수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풍선 사이로 시윤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파티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의 구겨진 점퍼와 낡은 운동화가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시윤이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다. 종수가 빨간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보자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자리가 좀 복잡해서요. 다음에 시윤이 데리고 찾아뵐게요. 종수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보자기의 빨간 빛이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파티장 안쪽에서 서연의 동료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시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종수는 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시윤이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시윤아. 생일 축하한다. 종수가 무릎을 꿇고 시윤이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볼에 케이크 크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시윤아. 이리 와. 사진 찍어야지. 시윤이가 끌려갔습니다. 종수는 일어서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빨간 보자기를 레스토랑 입구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종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홍천의 아침 공기는 소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등산화 끈을 조이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산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종수는 그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3대에 걸쳐 홍천 일대의 임야를 소유해왔습니다. 종수의 아버지가 남긴 땅은 12만 평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이 변해. 종수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는 면사무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30년 넘게 종수의 토지 관리를 도왔습니다. 종수 형. 아들한테는 말해야지. 임야 시가만 해도 40억은 넘어. 거기다 횡성 쪽 토지까지 하면 60억이야. 때가 되면 알게 돼. 며느리가 형을 그렇게 대하는데 그래도 안 알려줄 거야? 종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의 금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늘 쓰던 그 잔이었습니다. 김 소장.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을 보여주면 돈 때문에 오는 거고, 마음을 보여주면 마음 때문에 오는 거야? 종수는 산에서 내려오면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손주 시윤이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밤나무를 깎아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공, 토끼, 기차, 비행기. 서랍 안에 12개가 넘는 나무 장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종수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만든 교육 신탁 계좌였습니다. 2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윤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시윤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지. 종수는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며느리에게 쓰다만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지가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오래전에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종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남은 시간을 말했을 때 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구나. 종수는 그날 밤 작업실에 앉아 마지막 나무 장난감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시윤이에게 줄 별 모양이었습니다. 칼날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부드러운 나무 향이 퍼졌습니다. 종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 분필을 잡던 그때처럼 단단했습니다. 종수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대.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나 내일 변론 있어? 민준 씨 혼자 다녀와. 서연아. 상태가 안 좋으시대. 그래서.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서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소송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3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골 병원의 노인보다
이 서류가 더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혼자 홍천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종수는 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왔나. 민준아. 종수의 목소리는 바스라지는 종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보자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연이는? 일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지. 변호사가 한가하면 안 되지. 종수는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의 부재에 상처받지 않는 척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죄송하다고. 됐다. 민준아. 서랍에 봉투 있지? 가져가거라. 민준이 병원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 열쇠 하나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관련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종수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나무를 깎을 때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굳은 살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손을 움직였는지, 그 거친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종수는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주는 서연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민준이 울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례는 내가 알아볼게. 몇 시야?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소리만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준, 서연, 종수의 여동생인 고모 영숙, 그리고 유언장 집행 변호사 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서류가 예상보다 두꺼웠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고인 박종수옹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부터 읽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홍천군 소재 임야 12만 평. 현시가 약 38억 원. 횡성군 소재 토지 및 건물 3필지. 현시가 약 15억 원. 농협 예금 4억 2천만 원. 신한은행 예금 2억 8천만 원. 교육 신탁 계좌 20억 원. 서연의 커피잔이 멈추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던 동작 그대로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약 80억 원입니다. 80억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모 영숙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있어도 없는 척. 가져도 안 가진 척. 최 변호사가 유언장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종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손주 시윤에게 교육 신탁 계좌 20억 원을 물려줍니다. 시윤이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데 써주십시오. 서연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에게 홍천 임야 12만 평과 횡성 토지를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지켜다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여동생 영숙에게 예금 중 3억 원을 물려줍니다. 영숙아. 고맙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넷째. 며느리 한서연에게는 이 편지를 남깁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누런 편지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지에서 희미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종수의 작업실 냄새였습니다. 서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시훈이 5번째 생일날. 나는 현관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들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보자기에 싼 나무 기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날 내가 나를 돌려보냈을 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시훈이 얼굴을 더 보고 싶었을 뿐이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시훈이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가끔 말해다오. 산에서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던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 할아버지가 시훈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서랍 안에 시훈이에게 주지 못한 장난감 12개가 있다. 마지막 별 모양은 다 깎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연아.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마웠다. 서연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귀에는 종수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리차를 건네던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가.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숙이지 않았던 고개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는 자부심으로 곧게 세웠던 목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대리석 위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고모 영숙이 핸드백에서 빨간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 유품에서 나온 거야? 그 생일날 돌려보내진 선물이더라. 보자기를 풀자 밤나무로 깎은 기차가 나왔습니다. 나무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손에 들고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훈아.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서연이 나무 기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무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종수의 손때가 서연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친 나무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7년 동안 거부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남기신 80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시훈이를 위해 깎으신 이 나무 기차가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기차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시계가 10시를 쳤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었습니다. 그 빛이 바닥에 무릎 꿇은 서연의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종수가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훈이의 손을 잡고 홍천으로 갔습니다. 종수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에 고무신도. 처마 밑에 빗자루도. 서연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금간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차를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7년 전에 마셨어야 할 맛이었습니다. 작업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 장난감 12개와 다 깎지 못한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훈이가 별을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응. 할아버지가 시훈이 주려고 만든 거야? 시훈이가 미완성 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연은 작업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보리차 향과 나무 향이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종수가 앉았던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종수의 등 모양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휘어진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홍천의 산이 보였습니다. 종수가 매일 올랐던 산이었습니다. 산 위로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